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윤서아는 조금도 굽히지 않은 시선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거대한 서재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벽난로 안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창밖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뿐이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 소리는 서아의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서아야, 다시 한번 말하겠다. 태양그룹의 태민혁, 전무와의 혼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진성과 태양,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계약이다. 서아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저는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윤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 인생 네가 누리는 모든 것, 네가 입고 먹고 배우는 모든 것이 진성그룹의 이름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넌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성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라. 이건 너의 의무다. 의무. 그 단어는 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의 딸, 진성그룹의 후계자를 위한 장기말로 살아왔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지성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며느리감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재능과 꿈은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태민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의 오만함과 무자비함, 그리고 여성 편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를, 아버지의 딸을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아를 완전히 뒤덮었다. 소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태양이 가진 기술력과 자금력이다. 그 힘과 진성의 유통망이 합쳐지면 우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대업을 그르칠 셈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정도 없었다. 서아는 깨달았다. 이것은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선언을 했다. 저는 아버지의 야망을 위한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순간 윤 회장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는 서재 문을 향해 소리쳤다. 경호원들, 당장 들어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오자 그는 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다. 아가씨를 방으로 끌고 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도 압수하고 창문도 모두 잠가.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서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방으로 끌려가는 내내 서아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감금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는 딸을 너무 어리고 순진하게만 보았다. 그는 서아가 지난 몇 달간 이 순간을 대비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아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 위조 신분증, 그리고 값싼 선불폰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커튼 뒤,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환기창으로 다가갔다. 몇 주에 걸쳐 밤마다 조금씩 나사를 풀어놓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다.
일기예보에서 말한 폭풍우가 절정에 달하기를, 자정이 넘고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경비들의 시야는 빗줄기에 가려지고 천둥 소리는 다른 모든 소음을 덮어줄 것이다. 서한은 미리 준비해둔 침대 시트를 찢어 만든 밧줄을 환기창 틀에 단단히 묶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아온 화려하지만 차가운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좁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얇은 옷은 순식간에 젖어 차가운 감촉이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3층 높이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찔한 공포였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공포를 눌렀다. 그녀는 수없이 연습한 대로 벽을 딛고 조심스럽게 하강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정원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향해 달렸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지만 서한은 그 시스템의 설계도를 몇 달 전에 몰래 빼내어 사각지대를 모두 외워둔 상태였다. 그녀는 정원사의 작은 쪽문을 통해 거대한 저택 부지를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선 순간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거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녀는 일단 무작정 달렸다. 부유층이 사는 한적한 동네를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CCTV의 홍수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비에 젖은 생쥐골로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간선도로에 도착했다. 차들은 맹렬한 속도로 빗속을 질주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번졌다. 그때였다. 너무 지치고 정신이 없던 탓에 그녀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뀐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도로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섬광처럼 그녀의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굉음과 함께 차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서한은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키가 크고 값비싼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였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폭풍우 치는 밤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강지훈이었다. 국내 최고의 IT 기업 셀레스티얼 테크의 젊은 CEO. 중요한 계약을 마무리하고 늦은 밤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밤중에 비까지 오는데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겁니까?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누그러들었다.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겁에 질린 눈빛 속에는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멍든 무릎과 긁힌 팔, 그리고 절박함이 가득한 표정. 그녀는 단순한 부주의로 길을 건너던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서한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다. 그의 냉정한 표정 너머로 아주 희미한 호기심과 연민을 읽었다. 지금 이 남자를 붙잡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삶의 방식은 불필요한 일에 얽히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경고했다. 이 여자를 그냥 두고 가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차의 뒷문을 열었다. 일단 타요.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겠군요. 서한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의 채 올라탔다. 따뜻하고 건조한 차 안의 공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지훈이 운전석에 다시 앉아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서아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척 물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그녀가 아는 모든 곳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를 돌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호텔로 향했다.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그는 서아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요. 내일 정신이 좀 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그는 그녀를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지 그는 직원에게 연락해 여자가 입을 옷과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오게 했다. 그의 행동은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서아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감옥 같은 방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낯선 남자의 도움으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와 있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소.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는 덧붙였다. 일단 씻고 상처부터 치료해요. 그리고 푹 쉬도록. 이 방은 안전할 테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서아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는 이제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미스터리한 남자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밤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얽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낯선 천장에 부드러운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손바닥의 생채기가 모든 것이 냉검한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사이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새 옷과 간단한 구급상자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배려였다. 그의 차갑고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세심함에 서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일까? 경계심과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만난 가느다란 동아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상처를 치료한 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값비싼 명품 드레스 대신 평범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 화려한 보석 대신 손목에 작은 상처.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아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자기 자신답다고 느꼈다. 그녀는 숨겨왔던 선불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단 하나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대학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친구 이소희였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강단 있고 의리 있는 친구였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소희야, 나야.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아야, 너 괜찮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서아는 목이 메어왔지만 울음을 참으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나 집 나왔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 지금은 너의 도움이 필요해. 소희는 서아의 목소리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알았어. 어디야? 내가 뭘 하면 돼? 서아는 친구의 변함없는 신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당분간 자신의 존재를 숨겨줄 것과 약간의 생필품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소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서아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총수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윤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핏발선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경호 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개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서 내 딸이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게. 경호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가씨께서 환기창을 통해 빠져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불찰입니다. 퍽윤 회장이 휘두른 골프채가 대리석 테이블을 내리쳐 산산조각 냈다. 불찰 이 무능한 놈들. 당장 내 딸을 찾아내 언론이나 태양그룹 쪽에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 일이 외부에 새어나가는 날엔 너희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분노는 딸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이 감히 주인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에 대한 모욕감과 지배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태양그룹의 태민혁 전무였다. 윤 회장은 순간 표정을 바꾸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오, 태서방. 이른 아침부터 웬일인가? 태민혁의 거만하고 조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인어른, 서아 씨와 통화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약혼 발표, 기자회견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윤 회장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 서아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쉬게 했네. 며칠 안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 날짜는 조금 미루는 게 좋겠어. 전화를 끊은 윤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이를 갈았다. 어리석은 것, 네가 도망친다고 해서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실에 연결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강지훈 대표. 그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어젯밤 서아의 실종 직후 저택 주변의 모든 CCTV를 분석하던 중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 서아가 사라진 시간대와 거의 일치하게 강지훈의 차가 그 주변을 지나간 것이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윤 회장은 그를 의심의 그물 안에 넣어두기로 했다. 강지훈은 1년 전 진성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윤 회장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 이후로 강지훈은 윤 회장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다시 호텔 스위트룸. 서아가 창밖을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막막하게 그리고 있을 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음식이 담긴 아침 식사 트레이가 들려 있었다. 일어났군. 뭐라도 좀 먹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이제 당신에 대해 좀 들을 수 있을까? 이름이 뭐요? 서한은 이미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박하나예요. 박하나 씨. 그가 이름을 놔주기 읊조렸다. 어젯밤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제대로 묻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 서한은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이 남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을 섞어 이야기를 만들었다. 저는 고아예요. 어릴 때부터 절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대상이 다를 뿐. 그녀가 겪은 감정은 진실이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전부 믿지 않았다. 고아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말투와 몸에 밴 기품이 너무나도 세련되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평범한 옷조차 그녀의 우아함을 완전히 가리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가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는 굳이 진실을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알겠소. 박하나 씨. 그런데 앞으로 어쩔 생각이요? 이 호텔에 무한정 머물 수는 없을 텐데.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고.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 그녀에게는 돈도, 신분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때 지훈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내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소. 서한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고 임시 인턴 자리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신이 지낼 곳과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 수 있을 거요. 그리고 회사 안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안전할 테니.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처음 만난 신원도 불분명한 여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니. 서한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눈을 살폈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심해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지우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 자선사업은 내 취미가 아니오. 다만 어젯밤 당신 눈빛에서 본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해둡시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의 말은 솔직했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제안에는 분명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라는 미스터리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고 지켜보겠다는 의도. 하지만 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제안은 위험한 도박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절망 속에서 찾은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에서 윤서아가 아닌 박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하지. 필요한 서류 절차는 내 비서에게 이야기해두겠소.
오늘은 푹 쉬면서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요. 박하나 씨. 그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다시 닫혔다. 서한은 혼자 남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의 상속녀 윤서아가 아니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신입 인턴. 박하나로서의 위태롭고도 절실한 첫걸음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로비는 윤서아가 이제까지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높고 광활한 천장, 미니멀리즘을 극적으로 표현한 인테리어,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젊은 에너지와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 같았다. 박하나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건 서한은 강지훈 대표의 비서인 김민정 실장의 안내를 받아 전략기획부로 향했다. 김 실장은 유능하고 빈틈없는 전문가였지만 서아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CEO가 직접, 그것도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채용한 미스터리한 인턴. 조직 내에서 이런 존재는 언제나 호기심과 의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었다. 전략기획 2팀에 도착하자 최진석 팀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로 실력은 있지만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아의 이력서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고 경력은 전무하늘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하나 씨, 환영합니다. 우리 팀은 지금 카이로스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빨리 적응해야 할 겁니다. 그의 환영 인사는 말뿐이었고 팀원들에게 그녀를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멸이 배어 있었다. 팀원들은 하나같이 국내외 명문대학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위조된 이력서 뒤에 숨은 서아의 진짜 모습을 알 리 없었고 그녀를 사장의 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으로 취급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서아의 회사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회의록 정리, 자료 복사, 커피 심부름,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분류하는 것과 같은 허드렛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주거나 회의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신들의 영역에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팀원들의 대화,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언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모든 보고서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했다. 그녀의 스펀지 같은 두뇌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흡수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전략기획 2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차세대 AI 스마트홈 플랫폼 카이로스였다. 카이로스는 셀레스티얼 테크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작으로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비공개 베타 테스트의 반응은 예상외로 미지근했다. 사용자들은 카이로스의 혁신적인 기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하고 어렵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쏟아냈다. 팀은 문제의 핵심을 찾기 위해 연일 밤샘 회의를 이어갔지만 논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서아는 복사 심부름을 핑계로 카이로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기술 사양서부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용자 피드백 보고서까지를 모조리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수많은 사업 보고서를 분석했던 경험이 그녀에게는 큰 자산이었다. 그녀는 숫자와 데이터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운명의 그날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카이로스의 출시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상부의 압박에 최 팀장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다들 월급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고성의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최 팀장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던 서에게 꽂혔다. 그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거기 박하나 씨, 혹시 뭐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있나? 우리 엘리트들이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할 비책이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요.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팀원 몇몇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거나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분석하고 정리한 사용자 피드백 보고서 요약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보기엔 문제의 본질은 기술이나 마케팅의 방향성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고객과 소통하는 언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비웃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현재 카이로스의 마케팅 포인트는 업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 경쟁사를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카이로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 테스터들의 피드백을 분석해보면 고객들은 그래서 이 기술이 내 삶을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십시오. 기능이 너무 많아 압도된다. 설정 과정이 공상과학 영화 같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술 전문가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잠재 고객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술의 복잡함이 아니라 삶의 단순함을 원합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론을 말했다. 따라서 마케팅의 서사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강력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해하는 똑똑한 동반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복잡한 기능을 나열하는 대신 카이로스가 아침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저녁에는 가장 편안한 조명으로 맞춰주는 감성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술의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최 팀장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아를 비웃던 팀원들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신입 인턴, 그것도 고졸 출신의 낙하산이라고 무시했던 여자에게서 자신들이 몇 주간 찾아 헤매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나지막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를 강지훈 대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눈은 흥미로운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회의 중간부터 조용히 들어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아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굳어있는 최 팀장과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좋은 분석이군, 최 팀장. 오늘부터 박하나 씨도 카이로스 프로젝트의 정식 멤버로 참여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방금 박하나 씨가 제안한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회의실의 어색한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서아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 그녀를 향한 팀원들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시와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계와 질투,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를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할수록 그녀를 둘러싼 어둠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의 직접적인 명령은 전략기획 U팀의 역학관계를 하루아침에 뒤흔들어 놓았다. 박하나는 더 이상 복사와 커피 심부름을 하던 투명인간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카이로스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 수정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그녀의 책상은 회의실의 가장 안쪽, 팀장의 바로 옆자리로 옮겨졌다. 최진석 팀장은 CEO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기에 겉으로는 그녀를 팀원으로 대우했지만 그의 속내는 불편함과 시기로 들끓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권위가 굴욕적으로 꺾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서아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낀 사람은 마케팅 파트의 박규석 과장이었다. 그는 실패로 돌아간 기존의 기술 중심적 마케팅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서아의 등장은 그의 실수를 만천해 공개적으로 증명한 셈이었고 그녀가 주목받을수록 그의 입지는 좁아졌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며 단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않았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서아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경력을 망가뜨릴 적으로 규정했다. 그의 교묘한 방해 공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서아에게 경쟁사 분석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가장 핵심적인 최신 자료 몇 개를 실수로 누락했다. 그는 서아가 작업하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저장된 공유 폴더에 접근 권한을 슬쩍 바꿔버려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애를 먹게 만들었다.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에는 은근슬쩍 CEO께서 저 인턴을 유독 챙기시는 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그녀가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표의 환심을 샀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서아는 이 모든 방해 공작을 즉각적으로 눈치챘지만 섣불리 대응하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는 아무런 배경도 힘도 없는 인턴 박하나일 뿐이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더욱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누락된 데이터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밤을 새워 찾아냈고 접근이 막힌 폴더 대신 로컬 드라이브에 항상 백업 파일을 만들어두는 습관을 엿들였다. 그녀는 험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결과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강지훈의 눈에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전략기획 U팀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항상 서아에게 먼저 물었다. 박하나 씨 생각은 어떻소? 그의 이런 행동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더 깊이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의 업무적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그럴수록 지훈의 내면에 있는 의심 또한 짙어져만 갔다. 어느 날 밤 서아는 박규석 과장의 또 다른 방해 공작으로 인해 야근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보고해야 할 시장 분석 보고서의 핵심 원본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박 과장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먼저 퇴근해버렸다. 서아는 망연자실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흩어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보며 처음부터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퇴근 안 했군. 돌아보니 강지훈이 커피잔을 든 채 그녀의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그 역시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그녀가 씨름하고 있는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박 과장 지시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그의 방식은 유치해서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당신은 너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군. 그의 의외의 말에 서하는 순간 울컥했다. 집을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의 눈빛 앞에서 그녀는 아주 잠시 동안 무장해제되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회사 중앙 서버에는 3시간 단위로 모든 자료를 자동 백업하는 시스템이 있어. 일반 직원들에게는 접근 권한이 없지만 이건 내 직권으로 방금 다운로드한 거요. 아마 당신이 찾던 자료도 있을 거야. 서아는 말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파일을 복구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의 커피를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텅 빈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업무를 마친 서아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준 만큼 당신이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요. 이건 내가 받아야 할 업무 성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그 자신도 아직 정이 내리지 못한 어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비서실을 통해 지시했던 박하나에 대한 뒷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박하나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기록도, 가족관계 증명도, 하다못해 은행 계좌나 통신사 가입 기록조차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가 그녀를 차에 태웠던 그날 밤 세상에 처음 나타난 존재 같았다. 지우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하는 말은 거짓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재능, 그리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은 너무나도 진실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녀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경계해야 할까? 그의 이성은 그녀가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한 본능이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흔들고 있었다. 한편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서아를 향한 수사망은 무섭도록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다. 윤 회장의 경호팀은 마침내 서아가 사라진 날 밤 저택 근처를 지나간 강지훈의 차량 번호를 특정해냈다. 보고를 받은 윤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결국 너였군. 그는 강지훈과 서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유일한 단서라는 것은 확신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셀레스티얼 테크와 강지훈,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켜봐. 내 딸이 그놈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 진성그룹의 거대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전문 인력들이 셀레스티얼 테크 빌딩 주변에 잠복했고, 해커들은 강지훈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움직였다. 서한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작은 성취와 강지훈이라는 존재가 주는 미묘한 설렘 속에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올가맬 거대한 그물은 이미 그녀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카이로스. 신규 전략 발표회는 업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윤서아, 아니, 박하나가 제안한 삶의 동반자라는 새로운 컨셉은 투자자와 언론으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내부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한은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민정 실장이 준비해준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네이비색 원피스는 더 이상 그녀를 초라한 인턴으로 보이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뒤 스태프들과 동선을 체크하고 기자들의 질문지를 최종 검토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서 카이로스의 비전을 선포하면서도 틈틈이 객석 뒤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열정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그를 또다시 사로잡았다. 저렇게 빛나는 사람을 단순히 고아라는 거짓말 속에 가둬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다. 그녀의 비밀이 무엇이든 언젠가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한 노련한 기자가 서아에게 접근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경제신문사 소속인 김성철 기자로 재계, 특히 진성그룹 같은 거대 재벌가의 동향을 수십 년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처음 서아를 보았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있던 희미한 사진 한 장과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몇 년 전 극도로 언론 노출을 꺼리는 윤 회장의 딸 윤서아의 모습이라고 떠돌던 사진이었다. 곧 태양그룹의 태민혁과 세기에 약혼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그녀가 왜 이런 곳에서 일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가? 김 기자의 직감은 이것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특종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아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인상이 너무 낯익어서 그러는데 혹시 진성그룹의 윤 회장님 따님 윤서아 씨 아니십니까? 그 순간 서아의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 온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은 김 기자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가 추가 질문을 던지려는 바로 그 찰나 단단한 손 하나가 부드럽게 서아의 등을 감쌌다. 김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는 어쩐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서아의 곁으로 다가와 모든 상황을 막아서는 방패처럼 그녀와 기자 사이에 섰다.
그는 김 기자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아, 이쪽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인재인 박하나 인턴입니다. 아직 신입이라 낯을 좀 가려서요. 지금은 행사 마무리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니 카이로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의 대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는 박하나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서아를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김 기자는 노련한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았지만 강지훈이라는 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서아의 팔을 붙잡고 인파 속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차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곳은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의 팔을 놓고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실망이 아닌 모든 감정이 제거된 듯한 위험한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윤 회장의 딸, 그는 짧게 물었다. 그리고 서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기자가 헛다리를 짚은 건 아닌 것 같군. 이제 그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당신의 그럴듯한 거짓말 말고 진짜 이야기를. 당신, 대체 누구야? 윤서아 씨. 마지막에 윤서아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날카로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서아는 생각했다. 그녀의 위태로운 자유와 힘겹게 쌓아 올린 새로운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다시 과거의 꼭두각시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자신의 신분, 아버지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취급받았던 삶, 태양그룹의 태민혁과의 정략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셀레스티얼 테크와 같은 혁신 기업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한 거대 독점 자본의 음모라는 사실까지.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절박하게 토로했다. 그의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인턴 박하나가 아니었다. 거대한 운명에 맞서 싸우다 상처 입은, 그러나 여전히 꺾이지 않은 윤서아였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숨막히는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다. 1년 전 아무런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던 진성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그리고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화해를 제안했던 윤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인수합병이 실패하자 그들은 경쟁사인 태양그룹과 손을 잡고 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을 외부에서부터 압박해 들어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윤서아와의 정략 결혼이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서 탈출한 가장 중요한 내부 고발자이자 희생양이었다.
그를 향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해와 함께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경외감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처한 위험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 회장 같은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망친 딸을 순순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그는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보니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군. 윤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윤 회장과 태양그룹은 나의 적이기도 하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이 되었다. 더 이상 수상한 인턴과 그녀를 의심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이자 유일한 동맹이 되었다.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윤서아의 고백이 끝난 후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서아의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으로 다가가 비밀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통신 장비와 복잡한 모니터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는 첨단 요새였던 것이다. 그는 서아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진지해져 있었다. 김성철 기자 같은 베테랑은 절대 이 일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요. 아마 지금쯤 이사회 멤버나 내 주변 인물들을 쑤시고 다니며 박하나의 정체를 캐려하겠지. 그리고 당신 아버지, 윤 회장의 감시망도 이미 셀레스티얼 테크 주변을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그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서아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버렸다. 지우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지만 그는 감상적인 위로를 건네는 대신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내가 당신에게 완벽한 안전을 제공하겠소. 호텔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당분간 내 펜트하우스에서 지내게 될 거요. 그곳은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 그리고 내 보안팀을 통해 당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윤 회장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주겠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대가로 내게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줘야 하오. 윤 회장의 사업 방식, 그의 약점, 그가 사용하는 자금 세탁 통로,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물들의 명단, 그리고 진성과 태양그룹 연합의 최종 목표까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요. 이것은 단순한 보호 제안이 아니었다.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동맹의 계약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연약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쟁을 함께 치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이 남자라면 아버지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지훈의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위 아래 아무도 모르게 호텔을 빠져나와 그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거대하고 차가운 요새 같았다.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보안 장비만이 존재하는 공간. 그곳에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지훈의 서재는 순식간에 그들의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서한은 더 이상 주눅든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아버지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며 익혔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력에만 의존해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를 그려나갔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비밀 계좌들, 그리고 윤 회장이 정관계 로비를 위해 사용하는 거대한 비자금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아버지는 항상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세요. 특히 에버그린 홀딩스라는 버진 아일랜드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핵심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회사 이름이 적힌 서류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녀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했다. 지우는 그녀가 쏟아내는 정보들을 자신의 노트북에 빠르게 정리하며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맞춰 나갔다. 서아의 내부자 정보는 그동안 안개 속에 쌓여있던 진성그룹의 어두운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그들의 밤샘 작업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낮에는 셀레스티얼 테크의 대표와 인턴으로, 밤에는 거대하게 맞서는 동지로.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서한은 지훈의 냉정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유망한 중소기업을 이끌던 엔지니어였지만 대기업의 무자비한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지훈이 셀레스티얼 테크를 세우고 기득권 재벌들과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수이자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한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고 지훈이라는 남자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지훈 역시 서아의 연약함 속에 감춰진 강인함에 매번 감탄했다. 어느 날 새벽, 계속되는 분석 작업에 지친 서아가 서재 소파에 서류 더미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위태롭고도 용감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아주 낯설고도 따뜻한 감정이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그들은 마침내 윤 회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서아가 지목했던 에버그린 홀딩스였다. 지훈은 자신의 최정예 법무팀과 회계 분석팀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리고 서아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에버그린 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에버그린 홀딩스를 통해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이 국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담긴 해외 은행의 거래 내역이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진성그룹은 단순한 경영 비리를 넘어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방역 카드가 준비된 것이다. 그날 밤 지훈과 서한은 서재의 모니터 앞에 나란히 서서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고 있었다. 화면의 푸른빛이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비추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은 더 이상 서아의 도피가 아니었다.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사람의 공동전쟁이었다. 지훈이 서아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준비됐소.
서한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조용한 방역의 서막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고요했던 폭풍 전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난폭하게 끝났다. 윤 회장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보안 CCTV에 포착된 그의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가는 서아의 사진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딸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넘어섰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이, 그것도 가장 증오하는 적의 품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는 즉시 태민혁에게 연락했다. 약혼녀가 라이벌 회사의 CEO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민혁의 오만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두 남자의 분노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합쳐졌다. 힘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윤서아를 끌고 와 그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이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날 오후 셀레스티얼 테크의 평화로운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 회장과 태민혁이 검은 양복을 입은 다수의 경호원들을 이끌고 로비로 들이닥친 것이다. 마치 조폭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거칠게 밀어내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몸에 밴 구시대적인 위압감과 오만함은 셀레스티얼 테크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혐오스러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모두 겁에 질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지훈 대표, 당장 나와, 그리고 박하나라는 계집도 함께 끌고 나와 윤 회장의 고함 소리가 드높은 천장을 가진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라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강지훈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아와 함께 다음 전략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보고를 들은 서아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일의 일부일 뿐이야. 그는 서아를 데리고 직접 로비로 내려갔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윤 회장은 강지훈의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딸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윤서아, 네가 감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냐. 당장 이리 오지 못해. 그때 태민혁이 성큼성큼 다가가 서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너 때문에 내 얼굴이, 우리 가문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알아. 내가 짜는 반항 노름은 이제 끝이야. 그가 서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순간 강철 같은 손 하나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내 직원에게서 그 손 떼시지. 로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몇몇 직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윤 회장과 태민혁을 힐끗 보며 말했다. 어르신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런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제 사무실에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태를 보이는 것은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명성에도 좋지 않을 테니.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당신들은 충분히 망신을 당했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윤 회장은 이를 갈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민혁의 팔을 끌며 지훈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지훈의 집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윤 회장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강지훈 내놈이 감히 내 딸을 빼돌려 당장 서아를 내놓지 않으면 셀레스티얼 테크를 통째로 짓밟아 버리겠다. 태민형 역시 서아를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며 비아냥거렸다. 고작 이런 애송이한테 붙어서 뭘 어쩌시겠다. 네가 발버둥 쳐봤자 결국 넌 진성그룹의 딸일 뿐이야.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 수도 있어. 그들의 협박과 모욕이 쏟아지는 동안 서아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공포와 무력감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강지훈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도망만 치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아버지, 그리고 태민혁 씨, 두 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두 분의 계획을 위한 장기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경영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진성과 태양의 합병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역의 윤 회장과 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아는 멈추지 않았다. 두 그룹의 합병은 혁신이 아닌 독점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구시대적인 야망일 뿐입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N 두 그룹의 결합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강행되고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두 분은 결국 독과점법 위반이라는 거대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증인이 될 거고요. 그녀는 이어서 두 회사가 가진 내부적인 약점 진성의 낡은 유통구조와 태양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두 남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이 결혼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인 서로의 상처를 가리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런 허술한 동맹 위에 저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아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 고함과 협박밖에 할 줄 몰랐던 윤 회장과 태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써 무시하고 억압해왔던 딸, 혹은 미래의 아내가 이토록 자신들의 제국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쐐기를 박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팀이 방금 보내온 문서를 태블릿으로 띄워 그들 앞에 내밀었다. 윤서아 씨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셀레스티얼 테크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었고 현재 회사의 핵심 인재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저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계속해서 그녀를 협박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가한다면 저는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신들을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방역이었다. 윤 회장과 태민혁은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의 위협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분노에 찬 얼굴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강지훈의 홍보팀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미 로비에서 직원들이 찍은 영상은 재벌 기3세의 갑질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홍보팀은 공식적으로 외부 기업의 부당한 압력과 폭력적인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는 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진성과 태양그룹의 등을 돌렸다. 혁신기업의 유능한 여성 인재를 구시대적인 재벌들이 힘으로 억압하려 했다는 프레임은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폭락했고 그들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강지훈과 윤서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훨씬 더 위험한 법이었다. 셀레스티얼 테크 로비에서의 공개적인 충돌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온통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의 갑질 스캔들 이야기로 들끓었다. SNS를 통해 퍼져나간 영상은 두 재벌 가문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낯을 남김없이 보여주었고 여론은 맹렬하게 그들을 비난했다. 진성과 태양 측에서 내놓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어설픈 해명은 오히려 불타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두 그룹의 주가는 동반 급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단순한 여론 악화나 주가 하락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과 자신의 딸이 자신을 상대로 완벽하게 짜인 함정을 팠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 선포였다. 강지훈, 그리고 내 딸년, 내년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그는 즉시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역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셀레스티얼 테크의 세무 조사를 유도하고 그들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을 이용해 강지훈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등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짓밟아버릴 기세였다. 하지만 강지훈과 윤서아는 이미 그의 수를 몇 단계나 앞서 읽고 있었다. 그들은 로비에서의 충돌이 만들어준 여론의 방패 뒤에 숨어 시간을 벌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적이 혼란에 빠진 바로 지금이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결정적인 기회였다. 지훈의 펜트하우스. 그들의 전쟁 상황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자신의 최정예 팀원들을 앞에 두고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여론전에서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윤 회장은 곧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가 반격의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정타를 날려야 합니다. 이젠 그의 시선이 서아에게로 향했다. 서아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두려워 떨던 소녀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위기에 몰리면 항상 정계에 손을 벌리셨어요. 아마 지금쯤 은행권에 압력을 넣어 저희의 자금줄을 막으려 하거나 여당의 김진태 의원을 통해 저희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시작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양그룹과 함께 자금을 동원해 저희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경영권을 흔들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마치 윤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정보 덕분에 지훈의 팀은 윤 회장이 꾸미는 모든 음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협력 관계에 있는 은행들을 통해 윤 회장 측에 부당한 압력을 막아냈고 언론의 김진태 의원과 진성그룹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흘려 그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진짜 결정적인 한 수가 실행에 옮겨졌다. 지훈은 에버그린 홀딩스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동시에 터뜨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탐사보도 전문 매체 몇 곳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비리 고발 사이트,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내부 고발 채널에 동일한 자료가
시간차 없이 전달되었다. 이것은 한 언론사만 막아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전방위적인 폭격이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면 헤드라인은 진성태양그룹,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비자금이 조성되었고 그 돈이 어떤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소아가 기억해낸 몇몇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재계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진성그룹과 태양그룹 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TV뉴스에서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두 그룹의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하루 종일 생중계되었다. 두 제국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진성과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고 그들과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 역시 동반 폭락을 면치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섭게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두 그룹에 대한 모든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의 회수에 들어갔다. 윤 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믿었던 정치인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고 평생 충성을 바칠 것 같았던 측근들마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훈이라는 젊은 놈의 공격이 날카롭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 공격의 모든 경로를 예측하고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만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온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 윤서아였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평생을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딸이 결국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진성태양 게이트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다. 붉은색으로 가득한 주식 시세표와 속보를 알리는 자막들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바깥 세상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지만 서재 안에는 승리의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거대한 스크린에 비친 초췌한 얼굴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비록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우리가 이겼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건넸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요. 그의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서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위해 그녀가 치러야 했던 감정적인 대가를 위로하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다. 진성태양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휩쓴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의 칼날은 마침내 제국의 심장을 향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결정적인 증거들과 살기 위해 등을 돌린 측근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더해지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주가 조작 등 수십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윤 회장과 태민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날 아침 모든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두 사람의 검찰 출두 장면을 생중계했다. 값비싼 맞춤 양복 대신 수인복을 입게 될 두 남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한때 다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두 제왕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초조함과 패배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것은 한 시대의 초라한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총수가 구속되자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리더십의 부재는 즉각적인 경영 공백으로 이어졌고 채권단은 앞다투어 자금 회수에 나섰다. 주식은 연일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수십 년간 문어발처럼 확장해온 계열사들은 매각과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위태롭게 서게 되었다.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두 거대 제국은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부패하여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안에서 윤서아는 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한 가족과 거대 기업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다. 후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가 필요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세상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섰자 마치 운명처럼 하늘에서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을 뛰쳐나왔던 그날 밤처럼 서아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익명성의 군중 속에 섞여 비를 맞는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어느새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거대한 빌딩 외벽의 전광판에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구속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광판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지. 그래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광판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억압하던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상처 입은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연민인 동시에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마침내 작별하는 슬픈 의식이기도 했다. 그때였다. 쏟아지던 빗줄기가 갑자기 멎었다. 누군가 그녀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서아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가 언제부터 그녀를 따라왔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젖은 그녀의 어깨를 자신의 마른 재킷으로 감싸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비를 맞으며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밤을 떠올리게 하는 완벽한 데자뷰였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와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 밤을 기억하오. 비에 젖은 채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당신의 눈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지. 나는 그때부터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을 꺼내 보였다.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존경하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했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의 눈빛이 깊고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소. 윤서아, 복수와 일밖에 몰랐던 내 메마른 세상에 당신이 들어와 따뜻함과 의미를 가르쳐 주었소. 이제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이 길고 험난한 싸움 속에서 그는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바위였고 유일한 파트너였으며 가장 따뜻한 보호자였다.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자신을 향한 그녀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강지훈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걸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었기에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었어요. 빗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 한복판에서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확인되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깊은 이해와 신뢰를 확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키스였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폭풍우는 이제 막 지나갔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폭풍우 또한 마침내 멎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법의 심판은 엄중했다. 윤 회장과 태민혁,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은 모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진성그룹과 태양그룹은 법정 관리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부실 계열사들은 매각되었고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이 과정을 통해 두 기업은 겨우 파산을 면하고 새로운 생존의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다.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는 동안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전쟁 상황실 같던 그의 서재는 이제 두 사람의 서재가 되었고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거실에는 서아가 고른 아늑한 소파와 그림들이 걸렸다. 한때는 위태로운 도망자와 그녀를 의심하던 보호자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연인이자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 서아는 거실 창가에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다가온 지훈이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댄 서아가 물었다. 오늘 이사회 최종 결정이 나온다고 했죠. 지훈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진성그룹의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문 경영인들과 주주 대표들, 그들 모두가 당신을 원하고 있으니까. 진성그룹의 새로운 이사회는 그룹을 재건할 인물로 오너 일가가 아닌 윤서아를 지목했다. 그녀가 그룹의 내부 비리를 세상에 알린 용기, 그리고 그룹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성그룹을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혁신전략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제안했다.
서아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폐허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손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진성그룹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량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며칠 후 서아는 진성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몇 달 전 죄수처럼 갇혀있다 도망쳤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돌아온 새로운 리더였다. 그녀의 등장을 본 직원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베일에 쌓인 은둔형 외톨이 상속녀였던 그녀가 그룹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취임 첫날 이사회와 전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과거의 진성그룹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정경유착, 그리고 독점적 야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진성그룹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그리고 상생 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가 보여준 셀레스티얼 테크의 혁신처럼 우리 역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힘있고 진솔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비전에서 진성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고 뜨거운 박수로 그녀의 취임을 환영했다. 서아와 강지훈의 관계 역시 세상에 공개되었다. 한때는 온갖 추측과 루머의 대상이었던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파워 커플로 불렸다. 언론은 그들을 구시대적인 재벌 3세들과 비교하며 건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가진 새로운 리더의 모델로 조명했다. 그들은 함께 경영 포럼에 참석해 자신들의 경영 철학을 공유했고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셀레스티얼 테크와 새롭게 태어난 진성그룹은 과거처럼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서아와 지훈은 자신들의 집 발코니에 서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여기의 고요함,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단단한 평화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밤도, 함께 밤을 새우며 전쟁을 준비하던 날들도. 지우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복수라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 당신은 나를 구원한 거야, 서아야. 서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과 계약으로 맺어진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역경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싸우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함께 맞이할 수많은 내일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모든 시련 끝에 찾아오는 가장 눈부신 새벽과 같았다.